저는 북한의 리즈 시절과 인민의 형성, 원래 원제는 천리만 운동 초기 북한 가족 변화, 1958년, 1961년 오늘 발표를 맡은 임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네. 뭐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인트로 영상 하나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딱 요 정도 시간대에 저번 주에 있었던 아주 생생한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같이 보고 나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46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계석을 사이에 두고 김정은 위원장을 마주보고 악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높이 10cm의 경계석을 넘어 김 위원장과 북측 판문각 쪽으로 20걸음 정도를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으로 넘어가도 되겠냐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영광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6년 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리선을 넘어가신 것은 좋지 않은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남단을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다른 영단의 물품입니다. We got to meet and stepping across that line was a great honor. A lot of progress has been made. A lot of friendships have been made and this has been in particular a great friendship. So I just want to thank you. That was very 자유의 집 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두 정상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미 3자 회동의 첫 장면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자유의 집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5분 정도 예정됐던 정상회담은 53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은 다시 북측으로 돌아갔고 두 정상은 김 위원장을 배웅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는 생각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북한 연구자들이 발표할 때 가장 괴로운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가짜 이론 사건이 나오면 전날이라도 내용을 또 추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늘 긴장된 상태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북한을 좀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좀 허무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도 북한 연구자들 치고 북한에 가서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없는데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저렇게 트윗 하나 날려서 마치 옆집 사람 만나듯이 너무 이렇게 쉽게 만나는 거 보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연구를 해야 되나? 약간 좀 거기서 자괴감을 느끼긴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장면을 보여드렸냐 하면 여러분, 김정은이 왜 판문점에 나왔을까요? 그냥 트윗 날렸으니까 뭐 친구 한번 만나러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북한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대부분 생각하기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세습 왕조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결정권이 다 김정은에게 있다라고 보시는 시각이 많습니다. 물론 그거는 팩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꼭 그것 때문만에 김정은이 판문점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긴 하지만 4월 달에 국제식량기구나 여러 유엔기구에서 발표한 내용들에 따르면 4월 달에 북한의 식량 위기가 최고조에 달았었고 북한이 그랬을 때 비상식량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재료가 돼지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번지면서 그조차 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 김정은이 판문점에 나간 건 그렇게 가벼운 어떤 대외적인 비핵화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북한 인민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적인 요소들이 같이 혼합돼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인민들은 과연 어떻게
북한의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들을 맺고 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북한 연구를 하면서 대부분 북한 연구는 다 고난의 행군 이후, 지금 북한의 최근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만 사실 어떤 국가든 간에 어떤 국가라도 체계가 잡히는 시절이 있고 최전성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최전성기에 대해서는 특히 북한이기 때문에 더 연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천리만 운동에 주목하게 된 하나의 영상이 있었는데 보시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2002년도에 BBC에서 저희가 월드컵, 한일 월드컵 이후에 북한으로 취재한 천리마 아마 축구단 그 다큐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북한과 이탈리아의 1966년 예선 2차전 경기입니다. 여기서 북한이 1대0으로 이김으로써 이탈리아를 꺾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2002년에 우리가 이탈리아하고 할 때 걸개로 크게 한 게 어게인 1966년 바로 이 장면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제가 제8차 세계 축구 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등번호 7번호 단 박도익입니다. 속도가 아주 Yet they would take the World Cup by storm and for a brief period become the darlings of the nation. 이분들이 생존에 계신 North Korea 분들이고요. remains an enigma, as alien as it was in 1966. 지금 여기는 북한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회학 과학자들은 축구를 가지고 그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966년 이 월드컵이 나왔을 때 도대체 한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축구 팬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한국은 기권했습니다. 북한한테 질 걸 우려해서 기권했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실화고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때 북한의 국력이 최절정에 달했고 오히려 남한은 북한보다 국력이 훨씬 약했던 시절이라는 것을 네? 본선에 올라갔다는 네, 북한은 이미 본선에 올라갔고 이때 이미 최강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때 박정희 시절 때였는데 괜히 축구에 나가서 깨지느니 그래서 나중에 탄생한 이거를 그래서 이 뒤에 국가정보원 그 당시 중정이죠. 중정이 축구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북한을 이기려고. 그게 양지팀의 역사인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이게 북한의 리즈 시절이라는 겁니다. 북한도 한때 이런 시절이 있었다. 여기에 저는 착안을 해서 이제 이번에 논문의 주제가 된 천리만 운동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어느 시대에도 국가 체계가 확립한 전성기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 때를 보면은 문종 때 국가 체계가 잡히고요. 그때가 고려의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조선은 물론 직제는 성종 때 완성되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모든 프레임은 세종 때 만들어지고 이게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조선이 50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7, 90년대에 고도 성장기를 겪었고요. 이때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골격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북한도 이런 전성기가 존재하겠죠. 자, 지금 북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천리만 운동입니다.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남한의 아마 새마을 운동이 이거에 가까울 수 있는데 뭐 혹자는 새마을 운동이 여기에 모티브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런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이때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대부분의 요소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한 인민, 그리고 사회 규범, 그리고 사회주의 산업화, 집단의식, 자력 성장, 이 모든 것들이 천리만 운동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전의 북한의 모습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저는 천리만 운동 시대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배경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역사적인 내용이라서 좀 중요한 내용만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이게 북한의 정식 명칭이죠. 자, 근데 체제를 제가 인민민주주의라고 썼는데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북한이 여러분 1948년에 세워졌을 때 처음부터 사회주의를 알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건 바꿔서 말씀드리면 남한의 자본주의를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식민지 36년을 넘어서서 이 당시에 근로자, 노동자로서 경험한 사람이 인구의 아마 1%가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은 다 농업을 하고 있었던 인구였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수립됐지만 자본주의나 사실 사회주의 모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유예 기간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는커녕 자본주의도 몰랐기 때문에 일단 토지 개혁을 1946년에 하면서 개인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는 해줍니다. 그래서 일부의 산업만 국유화한 상태로 일단 정치 체제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지만 좀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주의가 기본적으로 지배를 하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자본주의를 허용하는 이런 좀 중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게 인민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남한의 역사도 많이 바꿨지만 북한의 역사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바꿨고, 북한이 이때 해방전쟁을 치르려고 남한을 이제 침략을 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대가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그럼 북한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그럼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계속 발전을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아니다. 모든 게 초기화된 상태에서 급속도로 사회주의를 하자라는 이 두 가지 논의들이 충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955년에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소련 공산당에서 스탈린의 우상화에 대한 비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도 보면 그때 김일성이 이런 스탈린의 우상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파들에겐 굉장히 좋은 구실이 됐습니다.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때는 아직 김일성이 정권을 다 잡았을 때가 아니고요. 소련파, 연안파라고 하는 소련과 중국과 연결된 파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파벌은 사회주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에 동조를 했었고, 김일성은 스탈린이 했던 것처럼 급속도로 사회주의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스탈린 격하 운동이 벌어지면서 북한에서도 이 두 파가 김일성이 외국으로 순방을 간 사이에 실각시키기 위해서 8월 전원회의 때 시도를 했다가 실패로 끝나고 북한에선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납니다. 종파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8월 종파 사건은 사실은 김일성의 시각이 담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난 8월 전원회의로 지칭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3대 세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현재 당면한 현실은 빨리 사회주의를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사회주의로 산업화를 시킬 노동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노동자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농업협동화를 통해서 모든 토지를 다 국유화시키고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농업협동농장 체제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1차 인민경제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1958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본격적인 천리만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천리만 운동 이전까지의 간략한 북한의 역사고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의 역사, 아버지들의 역사를 이렇게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시대는 하물며 어떻게 찾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인터뷰를 해야 되는 구술사적인 역사 방법이지만 생존에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80세 넘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인터뷰를 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데 도서관에서 썩혀 있던 이 책을 찾았습니다. 이 책이 바로 왼쪽에 보시면 전국 어머니 대회 모음집인데 1961년에 발간됐고 1960년 제1회 전국 어머니 대회 내용을 수기집으로 발표한 건데 이것 때문에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천리마 시대 사람들이라고 이 시대의 북한 인민의 롤모델들, 북한의 어떤 산업화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수록한 책들인데 이 책들을 보면서 북한 인민의 생산 현장에 대한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고 이 두 책을 가지고 이제 간접적인 구술 조사 방법을 통해서 이 시대를 좀 최대한 재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이걸 가족 변화로서 말씀드렸을까요? 북한의 가족은 가부장제에서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소가족,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핵가족으로 변화했는데 사실 남한도 비슷한 패턴으로 변화를 하긴 했습니다. 체제가 달랐을 뿐이죠. 근데 북한의 변화의 특징은 가부장제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농촌 중심 사회였었는데 농어협동화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행정이 개편됩니다. 여기는 인위적 행정 개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기존의 삶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소가족이 정착이 되면서 핵가족화가 됩니다. 이때 도시화가 굉장히 활발히 전개되고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전사회주의화가 이때 형성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부장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부터는 지금 아마 논문을 보시면은 3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로 이 가부장제의 특징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한이나 북한이나 체제는 다 세팅이 돼 있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체제라는 구역이 다를 뿐이지 사는 삶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남한이나 북한이 다 산업화를 시키면서 자본주의형 인간,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드는 게 이 시대의 가장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런 문제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됐었는데 이 시대의 기본적인 인식들을 보면은 풍속 일상이 지속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먼저 풍속적인 자녀 교육인데 뭐 여기는 거기 수기집에 나온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자는 남편의 체면을 위해서 항상 그보다 세 걸음 뒤에 처져서 따라다녔죠. 뭐 이런 인식도 있고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계모라고 하면 장하 홍련전에 나오는 악착하고 심술궂고 간사한 여자를 먼저 그리는 패단, 이제 그런 인식들이 전 사회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소결 부분에 보시면은 아직 이 당시에는 어떤 전통적인 사회의 규범이나 인식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 전면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농어협동화를 추진하면서 이제 대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노동 현장에 이제 사람들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이렇게 시간제로 노동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농사 활동을 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생활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실장 노무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서 농사 짓는 게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협동 농장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이제 공교육에 맡기는 것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으로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노동력으로 어쨌든 생산을 빠르게 증산시켜야 되는데 노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본격적으로 사회의 어떤 노동 현장에 투입을 시켰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육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국가가 육아를 직접 담당해서
북한의 일찍부터 타가소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 시스템 자체가 미니멀라이즈 시스템이라서 일터가 있으면 그 일터에 주거지가 있고 타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만 생활할 수 있게 반경을 쭉 폈기 때문에 여성들도 아이를 타가소에 맡기고 일을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이때 구축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어땠었냐면 아이를 길러보지 못한 처녀가 어떻게 아기 어머니 노릇을 한담 하고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당시 공교육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좀 믿지 않았던, 좀 반신반의했던 그런 갈등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소년단 같이 조직 생활을 이제 북한이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반발하는 인식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농어협동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미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논문에도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농어협동화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농사일이 아닌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농부들이 하루아침에 산업 현장에 투입되면서 사회주의형 노동 인간으로 변신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족 구성원의 내용들을 보시면 가부장제에서는 여성이 무조건 가사일을 해야 되는 역할 분담이 있었는데 이것이 깨지고 이제 뭐 우리 가정에서는 가정 살림을 전부 다 계획적으로 조직해서 분공을 준다. 북한은 이렇게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각 사람별로 노동량을 할당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걸 가정에도 적극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아이들 일을 많이 하고 공부를 잘하면 좋은 의복과 학용품이 생긴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동을 열심히 하면은 돈을 주고 상품을 주는 이런 가정교육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성 역할이 좀 변하는 것들이 있고 자녀 교육에서도 사회주의적 노동 생산 원리를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의 중요성을 가정에서도 교육하기 시작하는데 이 점이 이제 남한과 북한의 결정적인 차이를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남한은 돈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북한은 노동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남과 북의 어떤 뭔가를 생각할 때 사회생활을 하던 일상생활하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핵가족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 부분은 논문 내용을 통해서 좀 상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제 부녀자들도 집단 노동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의 작업반이 확장됨에 따라 작업반을 학습 분조로 하고 일하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일을 나가지 않는 부녀자, 그리고 일을 나가는 부녀자들은 당에서 차려준 인민약금 판매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힘껏 일해서 노임을 타면 시어머니, 남편, 아이들에게 소용되는 걸 척척 사다 드리니 가정에서도 더 존경을 받고 남자와 경제적 평등을 누리게 됐습니다. 좀 이런 식의 변화들이 있었고요. 세대주는 이제 노동 현장에서 노동 활동을 하는데 이때 노동 활동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회 동료들 같이 일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생활과 직장과 일터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의 24시간 붙어 다니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끈끈한 동료 애를 발휘를 합니다. 사실 북한의 어떤 집단주의라는 게 북한이 단순히 세뇌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렇게 시스템이 정착을 하면서 그게 문화적으로 정착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역시 공교육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사회주의 교육을 받았는데 부모 세대보다는 자녀들이 사실 사회주의를 더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부모들은 살아왔던 가락이 있으니까 사실은 국가에서 그걸 시키려고 해도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애들은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사회로 진출을 하고 그 가정교육에 대한 역할을 국가가 위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인간으로 이들을 학습시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들의 세대를 남한하고 비교를 하면 전후 세대, 지금의 이제 지금의 60, 70대 세대하고 거의 비슷한 연배의 세대들인데, 이때부터 사회주의 전형적인 인간들이 탄생을 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그래도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내용을 이제 쭉 써놨는데, 그거 역시 지금 논문집을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자녀 세대는 부모의 활발한 생산활동으로 사실상 교육 전반을 공교육의 위탁을 받으면서 사회주의 규범 및 생활관을 체계적으로 학습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간접적으로만 연구를 하고 이제 내린 결론은, 북한 시절의 이 리즈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인민이 드디어 출현을 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우선 북한에서 농업 협동화를 하면서 협동조합으로 단위가 형성됨에 따라서 경제권 자체가 아예 인위적으로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촌락 구조가 이제 씨족 사회 비슷하게 친족 구성으로 대가족을 이뤘다면, 그게 완전히 해체되고 협동 단위로 재편이 됨에 따라서 전혀 모르는 사람, 내가 여태까지 전혀 만나지 않은 사람과 인위적으로 만나서 그냥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농사 일에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농업 단위를 협동 단위로 줄이면서 잉여 노동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잉여 노동력을 도시에 있는 노동자로 재배치시키는 산업이 이제 도시화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 협동화를 통해서는 대가족이 해체되면서 북한의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이때 기반이 마련되고요. 도시화를 통해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게 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다 보니 이제 집단 노동 생산 방식이 일상화되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북한은 특히 노동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배우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문헌들을 보면 사회주의 노동을 통한 어떤 혁명, 어떤 사상적인 혁명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 현장을 통해서 집단 노동, 거기에 대한 사상적인 부분들을 학습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노동 중심의 생활 규범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노동은 그렇게 규범적인 가치가 있는 건 아닌데, 북한에서 노동은 굉장히 사회적인 규범으로 정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노동에서 최상의 생산 능력이 사회적인 미덕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롤모델이 곧 노동 영웅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반대로 돈을 잘 버는 사람, 그래서 주식에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롤모델이 되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양태가 다른 거죠. 그래서 노동 자체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판단이 기준이 된다면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집단 노동 관계 중심으로 사회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개인 활동의 제약이 당연히 있고요. 집단 노동 동료는 일과 일상을 모두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노동에 소속되지 않는 자체를 이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동 중심의 일상 규범을 가진 북한 인민이 탄생하게 되는데, 집단 노동 중심으로 사회주의 집단 의식이 함양이 되면서 집단 노동 생산 증산의 성공으로 해서 전 사회주의에서 떠오르는 별로 북한이 불리게 됩니다. 70년이 있었지만 북한이 원래 1960년대에 대동강의 기적이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중심의 사회 규범과 체제의 자부심을 가진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북한 인민이 탄생합니다. 물론 1970년대 이후에 북한 경제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제 사회적인 변동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냉전이 해체되면서 이제 동유럽권이 무너짐에 따라서 북한이 지금과 같이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생활을 하고 고난의 행군을 인해서 어떤 지금과 다른 새로운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 특히 탈북자들과 주변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남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본주의를 익혀가긴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 대한 인식들. 그래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이제 계약 상황이나 이런 걸 좀 따지고 그러긴 하는데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주어진 일만 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회 어떤 직장 생활에서 나타나는 좀 문제들도 있고 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생활상이 그렇게 굳어져 있고 남한도 역시 이런 자본주의적인 어떤 인간형이 더 굳어져 가는 상태로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결론을 냈지만 더 걱정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남북의 사람들이 어떻게 통일이라는 걸 이룰 수 있을까? 좀 회의감이 들었는데 이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한 다음에 개성공단에서 3개월 동안을 근무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어울리는 모습들을 발견을 하게 됐고 그 지점이 뭘까라는 걸 고민을 해서 3년 전에 건대 통일인문화 과정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박사를 수료하고 지금 관련해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석사 논문에서의 좀 문제 의식이 확장돼서 지금 박사 논문으로 이어져 간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뭐 시간 내에 지금 마무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좋은 질문들을 주셔서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하는 문제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게 이제 바짝 올라간 거 아니냐. 근데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국력차가 바뀌기 시작한 건 1975년 정도로 잡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수준에서 완전히 북한을 압도했다고 시작한 시점을 1988년까지 잡는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종 때 완성된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 갔던 것처럼 북한이 이 시대에 만들었던 시스템이 적어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래도 북한 체제를 유지했던 하나의 동력이 됐다는 지점, 그리고 한때는 우리나라보다 앞서갔던 시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니즈 시절이라고 불릴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이런 게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을 겪었기 때문에 자본이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고용돼서 일을 하니 고분고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할 때 거기에서 현장에 노무사로 근무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사실 역으로 말하면 북한은 2천만의 노동조합입니다. 거대한. 근데 대부분의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분들이 영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과 관련해서 협상을 해본 경험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 되게 쉽게 생각을 한 거죠. 돈을 주면 알아서 길 거다. 대박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북한이 이게 말빨도 좋은 데다가 협상력이 국가적으로 이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경험이 없죠. 그리고 일단 뭐 말빨이나 이런 거에서 계속 끌려가니까 끌려와서 오히려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아 우리가 진짜 북한에서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대부분 충돌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얘네들이 돈을 주면 고분고분하겠지. 이건 남한이죠. 북한은 돈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성공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그 뒤에 후속으로 못했지만 이 경험이 아마 주체 사상을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건 단순히 국가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그거를 만들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 없이 그렇게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북한 인민들이 이 정도에 대한 성과를 내놓은 거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는 거고 그 자부심이 지금까지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돈으로 쉽게 이 사람들을 매수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남북 경협을 하면서 대판 깨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저도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해서 개성공단에서 사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 언론 매체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차 산업을 거쳐서 갔죠. 후기 산업화를 통해서. 북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지금 3차 이미 통과하고 4차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아주 엘리트 집단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굉장히 양질의 IT 기술자들을 이미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협력이 일어날 수 있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은 되고요.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듣게 된 거지만 어느 회사가 해외에 지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2개월 동안 아니면 3개월 동안 언어 교육시키고 그 또 현장에 가서 바로 투입해서 일시키느냐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길면 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 파견을 하는데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 중에 그렇게 해서 준비한 기업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준비 안 한 기업은 알짤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추방을 당한 기업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과연 북한을 페어하게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가로서 북한을 우리가 정말 페어하게 보고 있느냐. 다른 나라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에서조차 이거는 우리가 다른 문화라고 죄송합니다. 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 결정 내지 결론을 내놓고 보지 않는가. 저는 이 지점에서부터 좀 사실 이건 제 자성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나쁜 나라야. 내가 왜 북한이 나쁜 나라인지 증명해 줄게. 이건 사실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출발선에서 놓고 페어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시작인데 우리나라 북한학은 연구자들조차도 그런 페어한 의식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제 스스로도 좀 자성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지금 개성공단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대부분 그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질의응답을 좀 여기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